안녕하세요, 2학년 여러분. 아마도 이 시간쯤이면 선생님은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그 휴가를 어, 떠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축하와 응원 덕분에 무사히 잘 마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축하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또 선생님이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더 질 높은 수업, 다양한 수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선생님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여러분들하고 더 좋은 시간 그리고 더 충실한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더 많은 공부 그리고 더 많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맙고 미안하다는 얘기하면서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일에서 건진 고우의 별빛입니다. 앞서 배웠던 두 개의 그 시들이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 좀 그 시 내용을 분석을 해봤다면, 즉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문학작품 감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시를 감상을 해봤다면, 오늘은 좀 선생님이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좀 접근을 해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뭐 사실 우리는 황동규라는 시인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 작품이 혹은 문학 작품을 내용을 알고 있을 때에 얼마나 유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두 시에서 봤을 때에는 그냥 시 작품만 주어진다고 했을 때 화자, 대상, 상황, 정서, 태도 이런 것을 찾는 연습을 해봤다면, 이번에는 조금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과서에 마침 이렇게 제재를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재를 보면서 한번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교과서 106쪽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먼저 교과서 106쪽입니다. 교과서 106쪽에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요것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났을 때의 어떤 모습이 얼마나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일에서 건진 고우의 별빛은 세일, 곧 할인 판매하는 곳에서 산 고우의 복사화를 보고 고우의 복사화를 보고 상상한 것을 깨달은 노래 작품입니다. 노래한 작품입니다. 자, 먼저 농부들과의 상상의 대화, 농부들과의 상상의 대화를 통해서, 즉 대화를 통해서 아마 끝부분의 내용일 겁니다.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빛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이것이 주제겠죠, 주제. 결국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세상에 결국에 세상에서 빛나지 않은 것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은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소중하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소중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주제를, 모든 것은 다 소중하다, 그죠? 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도 대상이 되겠죠. 별도, 편백나무도, 보리밭도, 농부들도 모두가 빛나는 존재, 즉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존재들이 환하게 노래하는 세계를 상상하여 보여주는 이 작품은 글쓴이가, 즉 화자가, 글쓴이가 아니라 화자가 상상해서 보여주는 시입니다.
이 시는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는 등의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서 고흐의 그림에 대한 감상을 넘어서 삶에 대한 통찰을 하는 모습, 즉 고흐의 그림이 대상이 됐었죠. 이런 어떤 고흐의 그림에 대해서 감상을 한 것을 넘어서서 인생을 성찰해보는, 통찰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다는 거고, 결국은 미술작품이라는 그런 어떤 세계를 시로 옮겼다라는 것보다 미술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작품 제재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의 구성을 한번 또 볼 건데, 그렇다면은 또 학습 활동을 보는 것이 또 의미가 있겠어요. 자, 학습 활동의 1번입니다. 학습 활동의 1번. 학습 활동의 1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활동의 1번 내용. 104쪽입니다. 학습 활동의 1번을 보면 이 시를 세 가지로 지금 분류를 해놨습니다. 시상전개 방법이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자, 1행부터 2행, 3행부터 13행, 그리고 14행부터 22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뭘까요? 일단 1행부터 2행은 고흐의 그림을 샀습니다. 고흐의 그림을 샀습니다. 자, 그리고 3행부터 13행까지는 이런 그림의 그림의 풍경을 묘사했습니다. 그림의 풍경 묘사. 그죠? 그리고 14행부터 22행까지는 그림을 보고 느낀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느낀 점.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아까 주제라고 했었죠. 주제. 이 시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빛난다. 모든 것들은 다 빛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죠. 빛난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림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이런 것이 2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도 요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 부분 한번 유심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심히 봤으면 좋겠고, 서술형 시험 문제로 조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흐의 그림, 밤의 프로방스 시골길이라는 그림, 이 시, 즉 뭐라고 할 수 있죠? 세일에서 건진 고흐의 별빛이라는 이 시의 내용에 등장하는 그림 모습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에서 묘사한 순서대로 이 시작품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데,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이 시를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는 어떻게 시를 전개하고 있다고 그랬죠? 화자의 시선의 변화에 따른 시상 전개가 되겠습니다. 요것 좀 메모해 두세요. 우리가 표현 방법 못지않게 좀 잘 등장하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시상 전개 방법입니다. 소설에서는 내용 전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비문학에서도 내용 전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상 전개 방법은 시선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시선의 변화에 따른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즉 화자가 바라보면서 묘사하고 있는 대상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해서 이 부분을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의 내용을 기억해 두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의 내용이 어떤 거였다고요? 어떤 화자가 고흐의 그림을 샀습니다. 그리고
3년부터 13회까지는 이 그림의 모습을 고흐의 그림 속 풍경을 묘사해 놓고 있죠. 어떻게 묘사해 놓고 있다고요? 시선이 변화되면서 그 순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행부터 22행까지는 그러면서 시인이 화자가 느꼈던 그런 감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이 시 작품의 주제일 텐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빛나는 모든 사물들은 다 빛난다. 빛나는 것들, 세상의 모든 존재는 빛이 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1번을 가지고 그대로 시험 문제로 좀 서술형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의 시상 전개 방법을 쓰고 시에서 묘사한 순서대로 그 시의 대상을 서술하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의 시상 전개 방법은 뭐라고 했죠? 이 시의 시상 전개 방법은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그리고 묘사한 순서는 이따 내용에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어떤 순서로 지금 묘사가 되어져 있죠? 일단은 편백나무 두 줄기, 그리고 뭐 위태한 마차, 그 다음에 농부 둘, 하늘 위의 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서 이 시를 감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하긴 했었지만 구절풀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구절풀이 들어갈 텐데 여기에서 보면 바로 선생님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세일입니다. 세일, 그죠? 무언가를 할인해서 파는 거. 세일에서 건진 고흐의 복사화, 이게 무엇입니까? 이 시의 대상이 되겠죠. 고흐의 그림을 복사된 그림, 그러니까 고흐의 원본 그림이 아니고 아마 고흐가 그린 그림을 이렇게 누군가 대신 그렸던지 아니면 뭐 대량으로 이렇게 좀 찍어냈던지 뭐 그러겠죠. 자, 그걸 보면서 중요한 거는 이 화자가 복사화를 얻은 요 시기. 아이고 이거 잘못했네. 미안합니다. 방금, 즉 복사화를 얻은 시기는 방금인데 이 시에서 결과적으로 화자가 그림을 보고 느낀 감동을 즉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별 빛나는 하늘 아래 편백나무길,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흐의 그림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한가운데 편백나무 두 줄기 1번이라고 써놓으십시오. 1번. 제일 먼저 아까 2번에서 봤다시피 이 시에서는 제일 먼저 편백나무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편백나무 두 줄기에다가 1번으로 쓰고, 자, 서로 얼싸안고 하나로 붙어서 있는 요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할래요. 그죠? 자, 서로 얼싸안고 하나로 붙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두 나무가 서로 엉켜 있다. 이렇게 따로 표현하고 싶고, 사실은 수풀이 우거져 있는 듯한 모습처럼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나무 두 그루였고 서로 엉켜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 중요한 거는 이거죠.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 뭡니까? 의인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밀밭 앞길로 위태한 마차 한 대가 굴러오고 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뭡니까? 그 103쪽의 그림을 보면 약간 그림이 경사져 있죠. 자, 그러니까 마차가 꼭 달려오고 있는데 이 경사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비탈길의 경사를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자, 그러면 자, 비탈길의 경사가 느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위태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위태롭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화자가 주관적으로
뭐 그냥 사실 고흐는 위태롭게 표현하려고는 안 했을 거예요. 그죠? 뭔가 되게 긴박하게 표현하려고는 안 했겠지만 요거를 지금 화자는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위태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비탈길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처럼 표현했다. 이거는 화자의 그 주관적이다. 해서 마차가 오는 모습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뭐냐면 하나는 삽을 메고 하나는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른 채 그 다음은 누가 옵니까? 두 번째 2번이라고 써놓으십시오. 2번 3번이 되겠네. 위태한 마차 한 대가 두 번째일 거고 3번은 농부 둘이 되겠습니다. 농부 둘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옵니까? 하나는 삽을 메고 하나는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른 채 농부 둘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림 속에 어떤 인물을 지금 묘사해 놓고 있죠. 구체적으로 묘사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화자가 고흐의 그림을 굉장히 세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켜보다라는 표현보다는 여기서처럼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다시 정리해보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림 속의 인물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얘기는 화자가 고흐의 그림을 굉장히 세세하게, 세밀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아니네. 일단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편백나무.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보면 밀밭 앞길이겠네. 밀밭 앞길. 미안하다. 이건 선생님이 밀밭 앞길이 2번, 위태한 마차가 3번. 위태한 마차가 3번. 그 다음에 농부 둘이 4번이 되겠네. 농부 둘이 4번. 자, 그 다음에 5번은 하늘 위의 별이 되겠습니다. 5번은 하늘 위의 별이 되겠죠. 하늘 위의 별이라곤 왼편 귀퉁이. 그쵸? 왼편 귀퉁이. 103쪽의 그림을 보면, 그리고 그 뒤에 104쪽에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으로 또 이해하면 조금 더 편하겠네. 자, 하늘 위의 별이라곤 5번이 되겠습니다. 화자가 바라본 시선. 자, 왼편 귀퉁이에 희미한 것 하나만 박혀 있고 별나라인들 외로운 별이 없으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 가로로 다시 선생님이 조금 약간 말이 끊겼을 수 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별나라인들 외로운 별이 없으랴? 라고 해놓고 요거 가로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그죠? 자, 이거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에는 속마음이라서 지금 별표로 해놓은 것 같아요. 주관적인 생각이라서 이거는 어떤 그 고흐의 의도를 해석한 것이 아니고 화자가 임의로 주관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가로로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별나라인들 외로운 별이 없으랴? 이거는 화자의 어떤 속마음을 조금 더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시 해석을 하면 화자가 미술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흐의 작품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다시 보면 나머지는 모두 모여서 해와 달이 되어서 빛나고 있다 라고 있습니다. 빛나고 있다. 여기에서 보면 그림을 보면 하늘에 빛나는 것이 3개 있죠. 왼쪽 귀퉁이의 별, 그 다음에 왼쪽에 더 크게 빛나고 있는 것이 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그 약간 되게 흐릿하지만 어쨌든 노란 거, 편백나무 왼쪽에 노란 건 해인 것 같고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초승달처럼 보입니다. 요거를 지금 모여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여있다. 그죠? 뭐 역시 마찬가지로 화자의 미술 작가, 고흐라는 작가의 어떤 의도라기보다는
작가의 주관적인 해석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빛나라라고 얘기했는데 빛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명령형이죠. 명령형. 빛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또 그럼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뭔가 명령형 표현을 통해서 그죠? 약간 명령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럴 것 같고 빛나라. 뭔가 이렇게 어떤 의식을 조금 더 표현한 것 같은데 그러면 빛나라의 의미는 선생님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림 속에 한번 여러분들도 기록해 보세요. 그림 속에 모든 소재들이 빛나고 있다. 깨달음이겠죠. 빛나고 있다는 깨달음. 그리고 약간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다. 빛났으면 좋겠다라는 화자의 바람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소재에 대한 어떤 응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기록해 보세요. 선생님이 써놓은 거 한번 기록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빛나라라는 것을 두 번째 의미를 또 하나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일 거라면 두 번째는 어떤 의미일까요?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존재는 존재들의 삶이 아름답고 소중하다라는 작가의 어떤 의식이 반영돼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빛나라 별들이여 그리고 빛나라 편백나무여 별들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편백나무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이건 뭐야? 사실은 별들 그 다음에 편백나무 다른 데에서의 별은 어쩔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그냥 평범한 소재입니다. 평범한 존재. 평범한 그냥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별들이나 편백나무나. 그런데 빛나라 라고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별표 칩시다. 그 다음 세상에 빛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세상에 빛나지 않는 게 어디 있겠는가?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존재의 아름다움을 혹은 소중함 그리고 가치 있음 고귀함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다시 세상에 빛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라는 거는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세상의 모든 것은 빛난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라고요? 모든 존재의 아름다움이 있더라. 소중함이 있더라. 가치가 있더라. 모든 존재는 다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자체가 되게 고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혹은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별로 조금 덜 소중하고 혹은 내가 잘하는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안 소중할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저 계속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네요. 뭐였죠? 세상에 빛나지 않는 게 어디 있는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빛난다, 빛이 난다. 이거 뭡니까? 어떤 당연한 사실에 대해서 서리법이죠. 의문문의 형식을 사용했는데 서리법은 뭡니까? 마땅한 사실, 마땅한 내용 혹은 당연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의문문의 형식을 쓰는 거죠. 의문문 형식. 자, 의문문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서리적 표현을 써서 어떻게 합니까?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존재는 다 아름답고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상에 빛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리법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당연한 사실, 마땅한 내용을 의문문의 형식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강조하는 건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 아무렴 선생님이 너한테 밥 한 끼 못 사주겠냐? 라고 하는 건 밥 사줄 테니까 시간 내라 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밥 얼마든지 사줄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빛나지 않는 게 어디 있는가? 요거는 서리적 표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고 있다면 전제가 되겠죠. 가정 있다면 빛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고흐가 채 다녀가지 않은 거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고흐가 여기 있네요. 그죠? 이 얘기는 고흐가 아직 그림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다. 모든 존재는 결론적으로 다 빛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고흐가 그림을 안 그린 것 뿐이지 모든 존재는 다 빛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농부들이 나왔네요. 농부들. 그죠? 농부들 다시 시선이 농부들한테로 옮겨졌는데, 그죠? 농부들을 붙들고 묻는다. 저 별들이. 근데 왜 농부들한테 물을까요? 그죠? 농부들한테 왜 물을까요? 뭔가 그런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농부를 통해서 결국은 뭘 나타내고 싶은 걸까요? 자, 농부는 사실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평범한 사람한테 어떤 뭔가 물음을 묻는다는 건 농부한테도 뭔가 깊은 통찰력이 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농부는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평범한 그런 어떤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농부들에게 붙들고 물었는데 왜 저 별들이 환하게 노래하고 있지요? 의인법이네. 그죠?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저 별들이 왜 환하게 노래하고 있지요? 그랬더니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농부들이? 아니, 세상에 노래하지 않는 별들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표현입니까? 서리적 표현이죠. 서리적 표현. 서리법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별들은 다 노래한다 라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죠? 이거는 세상의 모든 존재는 뭐가 있다? 모든 존재는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가치가. 여러분들도 뭐 조금 덜 소중하고 안 소중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다 소중한 사람들이지. 그죠? 자, 해서 빛나라. 역시 또 말하고 있네요.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빛나라 보리밭이여. 아까는 별들한테 그리고 편백나무한테 얘기했는데 보리밭이여 빛나라 외로운 별이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리밭, 별, 농부 이런 것들을 나열했네요. 열거법이겠어요. 나열했으니까 열거. 그죠? 나열하면 열거법입니다.
사물을 나열해서 이제 뭐 여러 것들을 보여주겠죠. 자, 그러면서 보리밭이여 빛나라 외로운 별이여 빛나라 늘 걷는 길을 걷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 만난 농부들이여.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상한 사람은 여기서 누구겠어요?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은 누구예요? 화자잖아요. 화자. 왜냐하면 화자한테 너무 당연한 사실을 물은 거야. 뭐라고? 아니, 세상에,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의미가 있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세상의 모든 별들은 다 노래하고 있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존재 이유가 있죠. 가치가 있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히려 그림 속 농부들은 화자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 모든 게 다 빛나는데 왜 너는 이상한 물음을 묻니? 모든 존재는 다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은 농부가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시의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주제는 뭐라고요? 주제는 뭐가 됩니까? 모든 존재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이 되겠습니다. 고귀함을 얘기한 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흐의 그림, 밤의 프로방스 시골길, 이 그림을 보고 지금 화자가 창작을 한 시죠. 이 그림의 내용을 일일이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결국에 그림 속의 존재들, 그림 속의 소재들이 아름답다, 고귀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에서의 표현 방법은 뭐뭐 있었죠? 자, 의인법도 쓰였고 그 다음에 서리적 표현도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내용 정리합니다. 이 시는 세일에서 파는 고흐의 복사화를 화자가 구매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고흐의 복사화에 등장하는 대상들을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1, 2행이었죠. 그리고 여기서는 3행부터 13행, 그리고 마지막은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강조하는 건데, 세상의 모든 존재는 빛이 난다. 그리고 모든 별들은 노래한다. 라는 의문형, 서리적 표현이었죠. 서리적 표현, 의문형. 을 통해서 빛나라 라고, 세상 모든 존재는 다 가치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원 개관 한번 살펴볼까요? 당연히 그림을 묘사했으니까 회화적이 되겠네요. 그리고 제재는 고흐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애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어떻습니까? 모든 존재는 가치가 있다, 모든 존재는 아름답다로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자, 현재형 시제를 사용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건 그 서술어를 보면 있다 라는 이런 어떤 현재형 표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있다, 걷다, 있는가, 이런 식의 표현이기 때문에 대체로 다 현재형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고흐의 그림을 이미지를 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위태한 마차 한 대가 굴러오고 있다 라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열과 반복, 쓰면은 주제가 강조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의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자, 학습 활동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번의 1번은 중요합니다.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선의 이동 대신에 선생님이 어떤 표현도 쓸 수 있냐면, 사실은 여기서는 시선의 이동, 그리고 우리가 수능 문학에서 보면 비슷한 표현으로 장소의 변화,
근데 여기서는 뭐 조금 뭐 장소가 변화한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시선의 이동이 좀 더 강하죠. 또 공간의 이동, 뭐 같은 개념이겠죠.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같은 개념인데 여기서는 시선의 이동으로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한번 봐볼까요? 3번. 어이구. 자, 다음을 통해서 화자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뭐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 결국은 뭐 주제잖아요. 주제 찾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뭐 아까 저 별들이 왜 환하게 노래하고 있지요? 세상에 노래하지 않는 별이 어디 있어? 어떤 질문을 던지니까 대답을 했는데 이거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모든 별들은 노래한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죠. 모든 별들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고귀하다, 가치가 있다, 소중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기억해야 될 거 뭡니까? 노래하고 있지요? 왜 이렇게 환하게 노래하고 있죠? 그랬더니 별이 어디 있어? 별이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리적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세일에서 건진 고흐의 별빛 살펴봤습니다. 선생님이 다음 온라인 수업 두 번째에는 이순원의 소설 19세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혹시 시간이 남았다면 그 시간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